평양의 대동문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상영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이만갑 식구들이 겪었던 위험천만한 탈북길.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목숨을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출해서 한국까지 모시고 온 게 몇 명입니까? 한 50명 정도. 와, 50명이요? 와. 중국에서 봐도 그다음 출발하면 다음 단계 사람들은 제가 연락해줘야 이 사람들이 사람 오면 딱 기다려 차 대기역에다가 바깥하고 또. 빨리.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탈북을 성공시킨 성공률 100%. 리용석 씨를 모셨고요. 저희가 신변의 안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자이크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 그 국경 상황, 그 탈북하는 상황이. 네,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기 한 닷새 전에도 북한하고 통화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이 온 게가 북한에는 화장실가 다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일체 밖에는 출입 못하고 화장실도 집 안에서 보고 일체 바깥 출입 못하고 통행금지령 내려가지고. 최근 태국 소식을 접하신 게 있다고요? 네, 지금 3일 됐어요. 됐는데 태국에 북한 사람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가, 그 태국 감옥에 그 있는 그 경찰에다 전화하니까 지금 들어온 게 현재는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적은 거의 없죠. 없고 대체로 라오스, 미얀마 사람들 대식각 들어차 있더라고요. 지금 탈북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을 못 넘는 거죠. 그래서 설령 강을 넘었어도 중국 외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일체 벗어 못 났거든요. 상황이 너무 어렵겠습니다. 중국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니까 지금은 뭐 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또 지금 일체 밖에 못 나가고, 다른 데 놀러도 못 간 상태고, 그러고 내가 한 3일 전에 그 좀 급한 사람 있어 뽑아주려고 그 현지 답사로 거기로 갈 수 있는가 하고 내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돌아서 왔더라고요. 신분증 검열하지, 그 다음 무슨 방역석 검열, 차 자체가 빠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간루트 딸로 했는데 그전에는 그 완전 농촌길로 이렇게 해서 딱 차만 빠진 도로였는데 그 길 아우라 다 차단해서 가다가 뒤 돌아가서 일 못 가겠다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길까지 막았다고요? 네. 차가 하나 빠질 수 있는 길은 어제는 다 막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탈북 그 현지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게 원래도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더더욱 뭔가 더 상험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그게 중국에서는 어쨌든 중국법에는 탈북민들은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게 그 사람들은 중국법에는 인신매매로 취급하거든요. 제가 아는 그 브로커분도 저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시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 여권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4년을 살았어요, 감옥에. 그래서 현장 그 중국 감옥에서 4년을 살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시 중국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도문 감옥이라고 거기 탈북자들 잡히게 되면 거기다 다 이제 가둬놓는 교도소 같은 데가 있어요, 감옥에. 여기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내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 잡혀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니까 나 이름이 많이 팔렸거든요. 네, 거기 누가 중국에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나로 잡으려고 한다. 2019년도에 들어갔다가 어쨌든 나로 잡겠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거기서 중국에서 도망쳐서 다시 여기 들어왔거든. 지금 그러면 중국은 아예 지금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 그러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풀려야 될 텐데
좀 힘들어서 또 어떤 때는 좀 그만둘 생각도 했어요. 좀 일도 하고 좀 이러고 그게 전화도 계속 받고 이러면 자자 힘들어서 좀 그만둘 생각도 하는데 모를 전화들이 이따금씩 계속 오거든요. 나도 모를 전화들이. 그래 누군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졌는데 진짜 누군데다 이렇게 부탁하는데 되지 않아 지금 몇 년째 됐는데 그 이야기 쭉 하면 그 참 남일 같지 않고 좀 답답하고 해. 그래가지고 야 그 생각하고 또 해주고 또 생각하고 해주고. 탈북이라는 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나요? 아, 중국에는 한 6명 좀 더 되고 북한에는 6명 있어요. 총 한 12이 좀 더 되고 있어요. 한 명 탈북시키는데. 네, 북한에서는 가족 측에서 저한테 전화서 의뢰하면 그 앞에 데리러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데리고 오면 국경 넘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북한 쪽에. 네,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또 사람 그쪽에 내 차를 보내면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다시 또 내 데까지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음 단계를 가려면 그 사람들하고 또 그 가는 루트 다시 내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고 출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안전하지. 그래 항상 지도를 보고 저 요구했지. 브로커를 총 관리하신 거네요.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것 같아요. 루트는 조금씩 바뀌겠어요. 그때 아, 루트라는 게 오늘이 여기를 가다가도 자전한 직감이라고 해야죠. 직감이 좀 그냥 가기 싫다 할 때는 그날에는 안 가요. 안 가고 다시 그 지도를 보고 그가 미타하다 할 때는 어쨌든 내가 해볼까 미타할 때는 꼭 가지 말아야지 출발하면 꼭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상황도 알아야 되고 뉴스도 봐야 돼. 현지에 거기 무슨 일이 있다 이거 거기 지대에 대한 그거 파고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서 살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 검문이 많아지면 맞아. 함부로 걸리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다 길을 애돌아야 되고. 탈북 주민 구출해서 한국까지 이렇게 모시고 온 게 몇 명입니까? 한 50명 정도. 한 50명 정도. 50명이요? 야, 이게 한 번의 실패가 없으셨다고 그랬거든요. 탈북민 50명을 100% 성공으로 대한민국까지 데려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리용석 선생의 100% 성공 법칙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국 경찰의 픽업 서비스. 뭐야? 경찰 픽업이요? 나오면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이게 라오스 통해서 메콩강 건너서 태국을 보내주기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언어도 모르고 그다음에 생소한 땅에서 이게 어디 나라인지도 몰라요. 이게 당황해가지고 그냥 산 속에 어떤 때는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막막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전화도 해보는데 어떨 때는 연락 투절이 될 때도 있고요.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전화 따야하고 그다음에 이게 투절이 되면 이 가족 측에서 막 야단에 막 와지고 혼돈돼가지고 가족도 막 속이 두근두근 해나고 뭐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태국 경찰을 만났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넘기는 그 메콩강이 있어요. 그 루트까지 데려가서 이제부터 내 이쪽으로 넘기겠으니까 그 사람은 너 받아서 이거 좀.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내 오늘이 어느 쪽을 북한 사람 보냈으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하고 문자 주면 그 사람 경찰차를 끌고 가서 태워가지고 최고 안전한 거네. 경찰서를 못 찾아가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경찰차 왔다 이렇게 하면 그거 타고 가라 그거거든요. 오, 아니, 저희 어머니가 태국을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한 몇 무리가 됐어요. 한 열 몇 명이 왔는데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라봐. 데려가 달라고. 알겠습니다, 뭐야. 그러면서 뭐 노스코리아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줌마가 아이 노스코리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경찰서로 데려다 줬대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진짜.
그 경찰에 혹시 우리가 이게 넘기면 그 메콩강 그 위치하고 또 혹시 다른 유툴로도 넘길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경찰이 그쪽에 있는 경찰한테 전화해서 거기를 또 보내줘요. 말도 안 돼. 아니 저희는 11명이 배낭 쥐고 길로 막 줄 서서 가다가 과수원에 들어가 숨었어요. 경찰만 보면 도망치는 게 일단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데 경찰 잡히려는 그 기억이 떠올라서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그날 일요일이라고 우리 다시 길바닥에다 버렸어요. 경찰이. 일요일이라고 우리 다시 길바닥에다 버렸어요. 경찰이. 신다고요? 경찰이 버렸어요, 진짜. 근데 경찰서에서 버려지니까 그 다음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3일을 그 길바닥에서 또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안정감이 되죠. 저희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무서워서. 아, 진짜 대단한 서비스네. 네, 정말 좋아요, 진짜. 와, 선생님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시네요. 진짜 이거. 섬세하시네. 그렇게 해주면 편하죠, 그 사람들. 최고다. 이러니까 100%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리용석의 100% 성공 법칙 그 두 번째 공개합니다. 내 머릿속의 로드뷰.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하면 전체적인 이게 중국 지리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구간마다, 구역마다, 현마다, 성마다 이런 그 우리가 빠지는 거기 길을 알아야지 길을 알지 못하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지도를 갖다 놓고 그 길을 탐색했죠. 직접. 탐색해서 뭐 그냥 어쨌든 제대로 안전한 길을 택해가지고 안전한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덜 미치는 곳에 신분증 검사 덜하고. 사람이 생각 못하는 곳을 찾아서 위험한 길, 그러니까. 길도 좀 험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현지 어느 때 어떻게 자기가 단속에서 북송되겠는지 잡히겠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길 없는 길을 그거나 옛날 길을 생각 못한 옛날 길 국도, 막 농도 이런 데가 있지. 대중교통은 최대한 이용은 안 했죠. 제가 다 자차로 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라면 어쨌든 사람이 장담 못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검열할 때 차 안에도 들어온다면서요? 네, 차 안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도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다 금. 예, 제가 그 중국 북경에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길 뛰어들어가면 된다 그 생각을 들어서 요즘에 어떤 차를 이용해서 따라 들어가려고 했냐면 대사관에 위성 TV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소뚜껑 같은 거 그걸 가서 손 시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조선족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말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차 그 뭐 공구 씻는 데 들어가서 밑에서 좀 숨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좀 동향을 좀 잘 봐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딱 가는데 공구차 밑에 거울 이만한 거 들여놓고 밑에까지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 밑에 붙어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예. 저는 검열을 당해봤잖아요. 웬가? 저는 검열을 당해봤잖아요. 웬가? 네, 저 그 모 자동차 프로그램 할 때 압록강 가는 거? 압록강 루트 그 찍으러 갔을 때 거기서 중국 공안한테 검열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수고하십니다. 뭐 신분증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에서 내려서 신분증을 다 주고 차에서 좀 멀리 떨어져요. 왜요? 거기서 이제 옷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두고 한 명이 저희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공안들이 차를 다 뒤집어요. 뭐 카메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람이 뭐 있는지 거의 한 30분을 잡혀 있었어요. 검문은 왜 하는 거야? 거의 계속 서 있었어요, 저희는. 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다가 또 검사하고 또 뒤집어 엎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신분증 검사 한 번 더 하고. 한 명이 나와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비용 어느 정도가 보통? 내가 1월 달에 그 국경에 그 군대들한테 전화했는데 1월 달인데 3천만 주면 국경만 남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요. 몇 천만 원 든다. 제가 돈 있는 둘째 주고 집은 앉아있기 보니까 가설에 그 만나서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받아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져가고 영상통화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족도구나. 그러면 그게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오늘은 라오스 넘었다 내일은 태국 갔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옷도 이거 다 제가 싸주죠.
옷도 싸주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다 했어. 옷이랑 머리 바꿔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일하는 게 티가 나. 그가 나 북한 사람들 다 넘어오니까 나 이게 옷을 다 바꿔서 중국 사람처럼.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나다녀도 좀 가리보기 분간하기 힘들게. 예, 그래서 이거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도 다 바꿔주고. 저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제 진짜 북한을 딱 넘어와서 찍은 사진이 젠데인데 브로커가 앞니가 우리 어머니 옷까지 다 사이피란 돈을 다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돈 1조도 없이 남이 사람 달라왔는데 그 꽃제비 자식 그대로라고 제가 그렇게 넘어왔어. 이거 넘어왔어. 그것도 조선 펠레아르 진품. 조선 야. 오늘 이용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 이만갑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로? 이용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 이만갑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로? 주인공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5살에 엄마와 헤어지고 가슴 아픈 일을 겪어온 박성미입니다. 대한민국에 엄마를 만나려고 찾아오고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 생활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둬두고 가는 그 심통이 얼마나 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겠다는 거, 14살 때 조금 느껴가지고 정말 멋있는 침대를 해주시고 막 이랬으니까 제가 안 주면 앞에 사람이 막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우는 거예요. 성미 양은 지금 처음 뵙는 거죠? 네. 진짜? 어때요, 실제 뵈니까? 진짜 반갑고 처음에 아저씨를 중국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중국에까지 제가 발 붙였다는 게 실감이 안 났댔어요. 지금 엄마한테 지금 찾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악몽에서 그냥 꿈꾸고 있는 건지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발이 가면 가고 그냥 중국에까지 와서도 그냥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딱 와서 브로커 아저씨를 이제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 어제는 엄마한테 진짜 오는 게 맞나 실감이 들고 아저씨를 만나서 저는 엄마하고 영상통화까지 시켜주니까 저는 진짜 이게 내가 꿈이 아니고 내가 지금 찾아가는 길이라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를 보고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이만감에 나오지 막 이렇게 하면서 허명이 어머님 네. 어떻게 연락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성미를 지금 데려오려고 이제 한국에 와서부터 계속 이제 수많은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 이제 소개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는데 아직은 안 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막 많은 기대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라는 말에 다른 브로커를 이제 섭외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데리러 가는 여비를 먼저 그러면 내라. 그러면 이제 뭐 3일 내로 이제 얘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 데려온다는데 돈이 뭐 아깝겠어요. 그래서 바로 입금을 했는데 3일 있다가 또 돈을 떠달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해상까지 데려오면 그때 달라는 것보다 더 주겠으니까 그때 하자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구실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고 12월 30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다 바꿔버리고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막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지금 저분이 기억을 하시고 전화를 딱 걸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송미 어떻게 됐냐고 이제 차분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브로커들이 대부분 돈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입 밖에 번지지를 않아요. 저희 상황을 다 들어주시더니 애 목숨이 중하니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어떻게 해서나 성공해서 애를 내 앞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고 해서 주소를 다 이렇게 줬죠. 근데 한 달 있다가 제가 19년도 2월에 전화가 왔는데
아빠 이름을 대주지도 않았어요. 얘 아빠 이름을. 근데 아빠 이름을 아무 게 맞냐고 딱 물어봤는데 아 진짜 현지에서 발로 뛰는 게 맞구나.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믿음이 딱 가서 그때부터 제가 믿고 기다렸거든요. 아니 리용석 씨가 송미 양을 딱 보더니 미소가 착. 네. 많이 바뀌었죠, 지금. 엄청 바뀌었죠. 완전 모르게 바뀌었어요. 아, 처음에는 봤을 때는 그 어디 진짜 못생긴 데서 딱 주워온 것처럼. 지금 얼굴 보세요, 선생님. 아, 얼굴을 모르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진짜 야. 지금 잘생겼어요. 제가 북한에서 해상까지 나올 때 되게 오마게 하고 나왔잖아요. 파마도 하고 막 옷도 진짜 산을 걸다 나니까 옷도 다 한심하고 진짜 이러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옷 살라 이제 서핑도 하고 이렇게 가려면은 제가 머리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진짜 북한 그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을 하러 가자 해갖고 미용하러 가는데 저는 머리를 자르기 아까우니까 그냥 매직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매직이 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력 아저씨가 이거 미용사 중국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앉혀놨는데 머리 긴 머리를 싹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해. 그냥 이렇게 깎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아, 말도 못하고. 송미예요? 아, 송미야? 아니 저 사진을 저한테 이제 미용시켜줬다고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충격적이야.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애를 무슨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제가. 아,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북한에 이런 티가 나지 말아야 되니까요. 없애느라고 행기 뭐. 송미 양이 또 아저씨한테 탈북시켜준 거 말고도 고마운 게 또 있다면서요. 아저씨가 서핑하러 가자고 이제 가서는 옷을 이제 청바지랑 이제 옷들 다 사입고 그냥 서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북한에서 건만 넘어와서 중국 음식이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름도 많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음식 쪽으로 이제 삼계탕이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식당에 매 끼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대체를 보면은 북한에서 건너오면 집에만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옷 사입고 머리를 다 하고 그냥 중국을 돌아다녔어요. 차 타고 여행했어요. 제가 탈북했을 때 엄마가 브로커 보내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저도 옷이 되게 형편이 아니고 머리도 아예 푸시 이러고 그리고 이제 색깔, 피부색이 아예 그냥 석탄처럼 새까매요. 그러니까 엄청 말랐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 티를 안 내려고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이러면서 거리고 다녀서 쇼핑할 때 누가 알아볼까봐 그러면서 할머니가 중국 노래 배워줬던 거 중국 노래 와 아이 이러면서 아니 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대사관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오는 도중에 많이 폭력도 당하면서 오고 또 제하고 나이 차이 별반 없는데 이제 산을 넘다가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폭력을 당해도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고마운 게 이제 이 분이 이제 딱딱 해주는 브로커들마다 이제 건드리질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네,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선이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제 그게 체결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는 방은 또 다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깨나기 전에는 먼저 문을 안 열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고마운 걸 몰랐지만 이제 대사관에 와보고 이제 수많은 탈북자들 말을 듣더니 제가 진짜 그게 대해서 진짜 고마운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되게 정말 저는 무사히 왔으니까. 존중해줬다. 네, 막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전에 다 만나 그 사람들하고 절에 다 이야기 있었거든요.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좀 험한 말이지만 어제 너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면 나도 끝까지 너네를 따라가겠다, 가만히 둬두겠다 내가 이야기해줬거든. 와.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건너와가지고 대부분 가족들이 마중 오는 걸 상상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 없지, 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냥 가는 길에 가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까지 갔다고 하시니까 아빠도 오고 싶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브로커 분이 해줘야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만나니까 옆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새 아빠. 이게 동명만 그때 당시는 올 수는 없고 어쨌든 송미를 힘들게 데리고 왔지 좀 집에서 누구 갈 사람 있으면 갈 수 있는가 하니까 나 일하던 것도 다 팽개치고 바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빠가. 가족을 중국까지 데려가서 만나게 해준 건 송미는 처음이었어요. 대체로 이제 브로커들이 현재 가지도 않을 뿐 또 가족들이 따라가겠다면 이제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신랑도 그렇고 내 애들이랑 무조건 나는 신랑이 그랬거든요. 애 얼굴을 무조건 봐야 나는 믿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니까 이제 저분이 흔쾌히 가시겠다면 같이도 동행하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이제 5월 31일 날 강을 건넜는데 밤중으로 무조건 비행기를 표 사서 이제 아침에 가야 되는데 6일절이면 중국에서 애들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좌석이 2개 딱 있는데 한 좌석에 46만 원씩 하는 비행기 표가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돈을 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저희 신랑하고 같이 연결까지 가서 올 때까지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오신 거죠. 탈북난민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 스웨덴 인민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한 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양한 지난 태국에 나왔어요. 도착했어요. 이한글 사장님, 저 X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순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탈북을 돕기까지 하는 일. 와. 이야, 22명을.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구출한 히어로 이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히어로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말 처음 들어서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맞지. 저는 1999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에서 탈북을 했고요. 현재는 북한인권증진센터라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소장으로 8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갑에 출연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으신 것 같아요. SNS로 얼마 전에 저희 탈북민들이 막 도와달라고 구출 사연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 감시가 너무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데 그런 탈북 여성들 한 명이라도 저희가 더 구출을 하려고 이만갑에 또 나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덧붙여서 정말 나오셨으면 하고 저도 바랬던 건 뭐냐면 사실 좋은 일을 하는 브로커도 있지만 그냥 돈만 먹고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차라리 좀 올바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연락이 좀 더 닿는 게 아마 그분들이
덜 고통당하는 네, 게. 맞아요. 저희한테도 사실 그 SNS로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소개시켜달라고. 네. 순실이 형 이런 경우 위험하죠? 이거 잘못된 사람. 그럼요. 이거는 전 진짜 북한에서 이거예요. 건너줘라. 돈도 다 받아라. 그런데 이제 건너갈 때 잡아다 다시 데려다 줘라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너네 브로커병 다 빼고 건너가는 사람 잡아다 갖다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잔등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북한 인권에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안양시청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6.25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그 신고 접수 받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한국에 와서 뇌를 그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으로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뇌를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되어서 지방에 가서 너무 험한 노동을 많이 해서 두 무릎을 수술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활동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인권 증진센터를 네. 만들자마자 외국을 많이 가셨어요. 네. 스위스, 루마니아, 뭐 오스트리아, 또 미국, 영국 이런 데로 가게 됐었는데요.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연합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국제사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응도 얻어야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곳은 어디죠? 파리 에펠탑 그 샤오이궁 앞인데요. 네. 예, 2015년도에 제가 가서 캠페인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2015년도에 북한군이 저 있고요, 저렇게. 그리고 또 한복을 입고. 네.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 자, 오스트리아입니다. 강제북송의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계신 의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쇼킹한데 저런 방법이면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땠어요? 그 나라에서 분위기는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해외에서 저런 캠페인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건 같은 것도 쓰고 묻고 막 이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보는 그런 눈빛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이 캠페인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또 힘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저희는 일단은 저런 캠페인을 하려면 다 파리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저 장소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 주위에 경찰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정치적 시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네, 그렇죠. 허가가 또 필요하죠. 자, 순실이 형도 미국 가보셨죠? 저는 유엔 처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행사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혼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북송 반대하는 내용의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북한 대표부예요.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혼자 피켓 시위하면서 나를 쫓을까봐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또 해외다 보니까. 그런데 호응해주는 그런 눈치를 받고 그래서 힘을 받았고 정말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진짜 새파란 눈에 머리 노랗신 분들이 더 이렇게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들은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뭉클해지죠?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엔에 이게 알려지고 유엔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한별 씨, 그 관계가 있었죠, 유엔에. 네. 유엔에다가 제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유엔에 있는 그 본부 홈페이지에 휴먼 스토리에 제 이야기가 게재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각국에서 휴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주는 거고 네. 또 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부분인데 네. 거기에 제가 나가게 돼서 각국의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그 사연을 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가 게재됐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렇게 한별 씨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확히 한별 씨의 존재를 알 것 같아요. 네. 알지. 위험하다. 알죠. 조심해. 알고 저를 협박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같이 예,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자들 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자는 없다. 이런 자들 속에는 리한결이라고 부르는 연들도 있다. 악질 탈북자 거의가 자기 본명과 경력을 속이고 있듯 모녀가 아닌 인연들도 다를 바 없다. 그 무슨 자유세계를 찾아 두 차례 강제 북송 끝에 갓난신고로 북을 탈출했다거니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면 인연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지은 범죄 사실과 인간적인 추악상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이게 마가 맞습니다. 이 형태로부터 인상까지 똑같이 맞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얼굴 형태 이기랑 잘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살다가 도망간 일.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얄팍한 입술을 시도 때도 없이 나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년은 그 무슨 탈북 난민 인권 침해 신고센터 소장이라는 본거지를 뒤집어쓰고 주제넘게 북인권법 제정을 떠들며 사악한 입방아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놈들을 앞세워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범죄는 반드시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유, 자기네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지. 다 같이 다. 없어 보인다. 진짜 추하다. 진짜 추해. 자꾸 연이라고 하는 저놈은 누구예요? 방송은 내리지. 방송은 너미지 뭐. 저희 엄마도 같이 협박을 했고 뭐라고 하던가요? 북한을 그러니까 우매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원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저희를 지금 거짓말하는 마치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성함이 공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다 가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 와서 개명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어머니 본명하고 저도 본명으로 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막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막 다 변장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쓰레기라고. 거기 쓰레기밖에 몰라요. 아니, 쓰레기래. 그 표현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까?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SNS에서 보게 됐었거든요. 어떤 분이 제 SNS에 그 링크를 올려주신 거예요. 북한에서 오늘 막 영상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 그 영상을 딱 봤을 때는 저도 너무 많이 두렵고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쓰레기라 하고 죽여야 한다고 화형에 쳐야 한다 이런 말을 막 하니까 막 그날 막 머리가 막 다 곤두서고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거실로 가야 되는데 방에서 그렇지. 가기가 막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막 걸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보고 나서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그때 없었어요.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에 있는 그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됐죠. 오히려. 근데 이게 누가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알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까지 건들면은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근데 저는 영상 보면서 아까 어떤 어머니가 어떤 분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사진 보면서 막 증언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얼굴 형태 이기랑 자랄 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분이세요? 네. 저희랑 너무 친했던 바로 앞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또 저희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오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저거를 하기 싫었을 텐데 안 하면 때리고 막 구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고초를 겪었을 게 너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을 했다고 하면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헤매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돕겠다 이런 일에 이제 나서게 돼요. 네. 중국 내에 있는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2명의 그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22명이요? 네. 대단하다. 그러면 그 인신매매 당한 분들,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는 어떻게 접촉을 하나요? 저희 현장 활동가들이 그 중국 내에서 퍼져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하고 휴대폰으로 SNS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휴대폰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를 낳고 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감금하고 막 못 나가게 하고 엄청난 그 압박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감시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애까지 낳거나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예, 그렇죠. 2, 3년 지나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좀 싸니까 또 여성들이 그건 필수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또 하죠. 그러니까 사주는데 그걸로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그중에서 가장 긴급한 대상들만 골라서 먼저 구출을 하죠. 그러니까 애 때문에 못 떠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탈북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탈북하기도 하죠. 저희가 구출한 여성들 중에 아이랑 같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러니까 한 명만 구출하는 것보다 또 아이를 하면 또 성인만큼 비용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엄마들이 자기 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만 떨고 두고 올 수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좀 데려갈 수 없느냐고 저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어렵지만 데리고 아이들까지 구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출하신 분들 중에는 중국에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한별 씨, 이게 언제 대화 내용인가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분은 중국에 계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숨어 산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태국 모녀가 지금 막 빨리 오고 싶어서 구출을 막 원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희도 빨리 구출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딱 저희 탈북민들이 그 이동해야 되는 그 구간들을 다 검문하고 있어요. 그러네. 일일이. 그래서 짐을 다 쌌다가 지금 풀어놓고 그러고 출발 못하고 지금 짐을 쌌다 풀었다를 몇 번 그 사이에 했어요. 지금 통제를 했어. 네. 그러면 중국인들이야 음식을 이제 구호 물품이든 뭐든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숨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거 너무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도 절박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서 빨리 코로나가 조금 중국에서 조금 이런 게 풀리면 이 여성을 구출하려고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그러면 항상 켜놔야겠네요. 네, 늘 전화를 이렇게 들고 살죠, 손으로.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불면증까지 걸릴 정도로 어디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 연락을 받아야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이렇게 무사히 제3국의 안전한 나라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항상 그 휴대폰을 챙기고 그렇게 또 연락을 취하고 늘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떠날 때 너무 겁을 많이 내요. 강제 북송되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하면서 떠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안심을 시키는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늘 휴대폰을 챙기고 그러죠. 예. 그럼 여기서 한별 씨가 도움을 줘서 탈북시킨 그 22분의 여성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중국 불법 업소에 감금됐어요. 구해주세요. 중국 불법 업소에 감금이 됐다고? 이게 무슨 네. 얘기인가요? 2명의 탈북 여성이 2018년도에 저희한테 구출 요청을 했는데 이 여성 2명이 그 인신매매 당해서 불법 업소에 감금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구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게 사실은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작전을 짜서 힘센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여성들을 구출을 해서 무사히 구출해서 현재는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저희가 빼낸 다음에 이 여성들이 없어졌다고 그 중국 내 자기네 조직망에다가 싹 뿌려갖고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까지 뿌려서 막 잡아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일 때 다 식사랑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구간 좀 쉬면서 가는데 이 여성들은 밥도 못 먹고 그냥 구간 쉬지도 못하고 거의 막 중국 그 끝 지역까지 왔었어요. 근데 감금돼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감금돼서 휴대폰도 없고 연락을 못 하는데 손님으로 저희 현장 활동가들이 가장해갖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손님인 것처럼 해갖고 여기가 음성적인 채팅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인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해서 그 여성들을 구출해냈죠. 예, 연락을 해서 우리가 구출하러 갈 거다 이렇게. 그럼 그 여성들도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땐 그 인터넷으로? 네, 예,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냥 손님인 줄 알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탈북 여성인 걸 확인하고 나서 구출을 하러 갈 거라고 해줬죠.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 사람 구출하려면 돈을 얼토당토하는 액수를 얘기할 테니 그렇게는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예. 그리고 그런 돈을 원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여성을 아주 싸게 샀고 그 여성들을 그렇게 샀는데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뺏기거나 그거 주려고 하지를 않죠. 계속 돈을 벌게 시키려고 하죠. 영화처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싸웠죠. 그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조폭들하고 충돌도 그렇죠. 좀 물리적인 충돌도 좀 있었죠. 그분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영상이에요. 이자처럼 9년을 감금돼 있었대요. 근데 나도 3평 봤어. 남짓한데 7명을 감금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밧줄을 타고 벽을 내려오는 이런 영상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탈출해서 증언한 내용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 어린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언니하고 넘을 때 브로커가 그러더래요. 그냥 가면 하고 싶은 일 해서 돈 벌어서 나오면 된다. 딱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2명을 딱 앉혀놨는데 어떤 걸 고르겠냐 길더래요. 그럼 뭘 고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벌써 3만 원에 팔렸더래요. 중국 돈에. 그랬더니 남편 쪽에 가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아유 뭐 감시 상태에서 데리고 가고 한 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둘이 갔는데. 그래서 한 명을 딱 보더니 뭘 하겠냐 해서 일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면 된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였대요. 처음에 국정원에 제가 들어갔을 때 탈북민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대화 중에 임신매매를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나는 3만 원에 팔렸어 이러면은 나는 5만 원에 팔렸어 너보다 더 비싸 이러면서 그거를 가격을 자기한테 매기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계속 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그 언니의 나이 차이는 심지어 30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거의 뭐 미성년 갓 벗어진 언니였는데 남편한테서 계속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항상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망에 성공했어요. 하루 지나서도 이제 그 언니를 찾았다는 소식이 없길래 다 동네 사람들이 잘 도망갔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잡아온 거예요. 잡았나 봐요, 어떻게. 근데 잡아와가지고 식구들,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들까지 다 때려놓고 이제 도망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 못 가게 개줄을 아예 묶어놓고 그 언니를 그다음부터 집에 감금시키고 하는 걸 보고 사실 도와주고는 싶은데 신분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좀 도와주세요.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 분이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거니까 안전한 장소 가면 우리 통화해요. 출된 여성이 직접 찍은 영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시죠? 네, 맞아요. 아이고, 예,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온 거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 중간중간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보는데도 무서운데요.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즐겁고 막 기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여성들을 구출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써서 막 그 주폭들이 찾으려고 했었고 이 여성들이 막 굶으면서 며칠씩 막 산을 막 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왔다고 하는 그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예.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잠을 제대로 푹 못 주무셔서 네, 또 각 구간마다 다닐 때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해야지 저희가 제가 안심을 하고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씩 습관이 됐겠어. 잠을 못 자는. 네. 저 아까 언뜻 그 어두운 밤에 무슨 새벽녘에 배 가는 거 보니까 어디예요, 그게? 메콩강. 저 강 건너보신 분. 어땠어요? 바지무. 메콩강 저희가 건넜던 그 베트남이랑 그 캄보디아 국경 사이에 있는 메콩강이에요. 근데 방금 되게 반가웠던 게 이제 와서는 저게 반갑네요. 저희도 저 배를 타고 건넜어요. 사실 저게 승합 인원이 한 4명 정도 넘어야 되는데 저게 그냥 탈 수 있는 인원을 다 태워가지고 건너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중간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배 영상을 보는데 지금도 막 심장이 막 쿵쿵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태 저희 그 라오스 국경을 지키는 그 군대들한테 저희 이제 잡혔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3년 살았으니까 이제 책임자로 하고 이제 6명이 해서 총 7명이 한조가 됐거든요. 그 메콩항에 이제 정신부터 이제 6시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잡혀나가면 나는 한국 기도라서 무조건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제 애들은 말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군대들이 2명 있다고 왔는데 중국말로 너네 거기서 배에서 이제 이 땅에 올라오라고 이제 하는데 말이 딱 통하는 거예요. 아차 말이 통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무릎을 땅에다 딱 대고 제가 울면서 이제 중국말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북조선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북조선이 어디냐고 자기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 해하고 하니까 한국은 안 돼요. 우리 여기를 건너서 이제 한국에 가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무사하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 우리 다 죽는 목숨인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거를 주고 이렇게 그 선장이 와서 태우고 가는데 그때 이 심장이 너무 쫄깃했고 태국 그 해관에 세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 경찰이 또 나왔어요. 저희 이제 예. 북한에서 온다 하니까. 근데 그때 안도의 숨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불을 이만큼 집어넣은 것처럼 막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앉으니까 이제 그 한국 브로커님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넘었다. 여기 태국 넘었다 하니까 그분도 이제 한숨을 내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명희 씨가 지금 한국 온 지 얼마 됐죠? 저 지금 7년째 접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심장이 쫄깃해졌다는. 네. 아니 제가 2019년도에 태국을 갔다가 메콩강을 다시 건너서 라오스를 갔어요 제가. 왜냐면 메콩강을 네. 올 때 4시간 반을 은하 언니 말한 것처럼 저쪽 배에다 11명을 태웠는데 아까 그 그림에 메콩강이 네. 말이 되게 강인지 조그만데? 실제 가보면 바다예요 완전히 흙바다. 엄청 근데 큰 막 무역선이 막 지나가요. 그럼 그 파도가 오면 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고 배가 날아요 조그만 배들. 그러면 옹동이가 완전 깨져나가요. 이게 물이라는 게 이렇게 파도 치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들은 튀거든요. 예. 옹동이가 다 깨져나가고 햇빛 때문에 얼굴 다 익어요. 근데 4시간 반을 저 배를 타고 태국을 아, 들어가는데 우리 한강 같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완전 바다예요, 바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치앙라이를 대부분 치앙라이에 이제 도착하는데 제가 치앙라이에 가서 제가 왔던 그 코스 그대로 제가 라오스를 넘어갔었어요. 그 배를 타고. 언제? 2019년도에. 왜 그랬어요? 아니 18년도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래? 왜 그랬냐면 은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제가 가끔은 초심을 잃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 그 한국 사장님이 계셨어요, 태국에. 그래서 그분 찾는다고 10년 만에 돌아갔다가 거기 간 거예요. 그 사장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가서 그 메콩강을 타고 다시 라오스를 넘어가 봤는데 제가 다시 타보니까 그 사품 치는 그 흙강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배에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치.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제 여기 4시간 반을 왔다고 이러면서 그 잠깐 30분을 라오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정말 막 너무 울었어요. 아 이게 이런 강을 지금도 넘겠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그 먼저 온 사람으로서 정말 그 강을 하염없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강을 저도 라오스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나오면 그때 라오스에서 잡혀서 세관을 우리 데리고 나올 때 저는 죽자고 진짜 이거 안전면도날 있잖아요. 그거 다 손에다 쥐고 소리. 그래서 일단 세관에다만 우리 대사관에다만 여면 우린 다 죽는다고 해서 했는데 여행 우린 대낮에 경찰들 호의를 받으면 우리 라오스 강 넘었단 말입니다. 저 태국 강.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강이 무서운 것보다도 강물이 너무 새까매서 완전 진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너무 빠른 거 조그만데 저 부릉한테 순간에 한 5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 건너온 게.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말하는 첫 마디가 저기 넘어가면 경찰을 찾아가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잘못 오해라고. 아이고 이때 우리 경찰을 찾아가는 게 또 다시 잡혀서 넘어오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경찰을 찾아가야 내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태국에서. 네. 한별 씨가 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여성 사연 보시죠. 24세 임신부입니다. 출산 전에 탈북하고 싶어요. 24살 임신부.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로 구조 요청을 한 거네요. 2017년도에 이 여성이 저희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인신매매 당해갖고 중국의 이런 시골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인 남성인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팔려갔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막 이 여성이 이제 어디를 갈까봐 막 문 다 잠그고 온 가족들이 서로 보초를 서면서 이렇게 감시를 했대요. 근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 여성이 저희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이제 아이를 점점 배는 불러오지 6개월이 이제 접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출산할지도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자기는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그러다 탈북 여성인 게 발각되면 강제 복송되면 임산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강제 낙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저 극도로 예민해져 갖고 저희한테 막 빨리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또 작전을 짜갖고 저희 활동가들이 며칠 정도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 연락을 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로 가서 차를 태워서 빠지죠. 그렇게 해서 구출을 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나요? 막 사실 애가 죽은 줄 알았대요. 애가 태동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막 얘가 죽었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애기 머리에 뭐 물이 찼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됐는데 이 여성이 지금 한국에 도착하면 저희랑 원래 통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나원에 무사히 도착하면 보통 안전하게 무사히 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출산 기관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한테 아기를 예쁜 여자 아기를 낳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던 게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서 출산했을 때 좀 이렇게 봐주고 그랬을 텐데 혼자서 외롭게 출산해서 너무 마음이 좀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좀.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4세 임산부 그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떠나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인신매매로 팔린 거죠. 살면서 좀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한 날도 편치 않게 계속 계셨어요? 그냥 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어떤 게 가장 공포스러우셨어요? 북한에 북송될까봐. 처음에 이한별 씨랑 연락이 됐을 때 뭔가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의심보다도 그냥 내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치는구나. 무조건 가야겠구나. 내 뱃속의 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되는데 홀몸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산을 걸었는데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4시간을 걷고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24시간 동안 애가 해동을 안 하더라고요. 해동을 안 하더라고요. 해동을 안 했다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애를 위해서 한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애가 죽으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아기 혼자 있을 때 낳았겠어요? 네, 닷새 동안 진통을 앓았는데 옆에 사모님들은 진짜 막 이렇게 남편이랑 부모님들이랑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저는 진짜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너무 혼자서 외롭고 한데 너무 내가 혼자서 그렇게 고음을 하면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땅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겠는데 애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장님이 저의 아기를 봐주셔가지고 천사다. 사회하고 진짜 슈퍼 너무 우먼이었어요. 감사한 분이죠. 한국 사회하고 접촉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정말 그릇을 너무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시죠. 아니 그거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친정엄마도 잘 엄마도 안 봐주는데 요즘에. 모르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봐주는데. 그래요. 지금 직접 여기 옆에 계세요. 네.
예,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진짜 선생님을 제 인생에 정말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가지고 무슨 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보답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기를 또 옆에서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제가 헤어샵을 다녔었는데 네네. 좀 코로나가 없어지면 헤어샵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미용사가 되고 싶으세요? 네. 네. 예, 정말 꿈 꼭 이루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뭐 다 큰 아이의 친구도 잠시 맡아주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되는데. 근데 9개월이나 어떻게 맡아서 키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태어난 지 70일 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제가 한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까지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내게 또 이 아이에게 사랑이 너무도 필요한 아이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 자식처럼 더 귀하게 키웠어요. 진짜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키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막 옷에 똥 같은 것도 아기가 이렇게 기저귀 갈다 보면 묻잖아요. 그러면 또 제 손으로 다 이렇게 빨고 손빨래를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왠지 그 아이는 이상하게 그 똥 냄새도 싫지가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엄마 마음 아니에요? 어머,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 막 똥 묻은 거 빨아도 안 밉고 너무 예쁜 거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위험천만한 그 탈북길을 평생에 한 번 네. 걷는 것도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인데 매번 경험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 인권운동하면서 이렇게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진 속에 있어요. 사진 속의 인물은 이렇게 저희 친오빠인데요. 오빠가 지금 살아있으면 45세 예, 되시는데 중국으로 2009년에 저희 도움을 받으려고 오빠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 있는데 북한에서 고생하니까 오빠를 대한민국으로 좀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좀 회유했죠. 근데 처음에 오빠는 북한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둘이나 있어서 오빠는 안 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빠한테 오빠가 중국까지만 오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오빠가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넘어왔다가 네. 그 민가로 들어갔는데 민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날 당일에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게 잡혀서 강제 북송됐어요.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지금 올해로 11년이나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오빠의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어떡해. 그 뒤로 오빠의 소식을 아예 전혀 듣지 못하신 건가요? 원래 오빠가 그 양강도 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 거기로 가서 아무데나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은. 그렇죠. 저희랑 연락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민박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에 있었었는데 오빠가 강제 북송된 이후에 북한의 양강도 보위부에서 오빠를 잡아갖고 막 그 고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빠가 좋은 신발이랑 장갑이랑 저희가 보낸 돈으로 좀 이렇게 좋은 걸 사서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걸 다 빼앗고
오빠를 옷까지 다 벗겨서 그 양강도 영하 40도 이하 날씨에 세워놓고 막 때리고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박집 주인이 정말 그 보이부에서 불러갖고 저희 오빠랑 삼자 대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저희 오빠가 막 맞아서 형편이 없는 데다가 양 손과 발에 다 붕대를 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손과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는 사실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사진까지 다 압수해 갔거든요. 그리고 끌고 갈 때는 그 사람 가족하고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강제 이혼을 시켜서 본인만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된 거죠. 사실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사진이에요. 저희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80년대에 중국으로 방문했을 때 저희 오빠랑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직했던 사진을 제가 오빠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니까 저에게 어떻게 우연히 사진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오빠 사진이고요. 오빠가 그 이후에 경성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경성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지금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오빠 어렸을 때 모습은 어떤 게 기억이 많이 나세요? 저희 오빠가 워낙에 모범생 스타일이었고요. 어머니한테도 너무 효자시고 북한에선 진짜 구멍탄불 갈 때도 밤에 늦은 시간에 갈아야 되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오빠가 다 갈아주고 돼지 모기까지도 엄마가 줘야 되는 거 오빠가 다 끓여서 줄 정도로 엄마를 극진하게 정말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학용품이랑 부모님이 사주면 오빠가 그걸 자기가 안 쓰고 다 저한테 새거 그대로 막 물려주고 쓰던 거 물려주면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새 거 그대로 저한테 주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희가 진짜 먹지 못해서 친척집에 멀리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진짜 걸어가는 게 쌀 구하러 몇 시간씩을 걸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제가 13살이었을 때인데 저를 몇 시간을 업고 걸었었어요. 그렇게 밤길에 위험하고 북한의 진짜 그 시골길은 너무도 이렇게 비포장 도로라 험한데 고생한다고 발이라도 다칠까 봐 오빠가 막 업고 몇 시간씩 그렇게 걸었던 오빠인데 그래서 오빠랑 사이가 더 좋았었기 때문에 더 오빠가 보고 싶고 그래요. 지금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네. 마지막 본 게 몇 살 때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였으니까 17살 때 오빠를 보고 지금 20년 넘게 못 21년 넘게 오빠를 못 보고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22명의 여성분들을 또 탈북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오빠에 대해서는 소식조차 모르잖아요. 더욱더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록 또 오빠 생각도 또 많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오빠가 보고 싶고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저희 가족과 같이 강제 북송의 아픔이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조사를 했던 그 조사 보고서와 함께 저희 오빠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도 유엔 인권사무소에 2016년 7월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2년이 지난 후에 8월에 북한에서 답변이 날아왔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너무 그래서 막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막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오빠 소식을 알기 위해서 북한 인권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답변 한 줄을 받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인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현재도 또 유럽에 있는 인권 변호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북한의 이 인권 가해자들을 책임 규명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까 봐 좀 여쭤볼게요. 오빠는 북한에 있는데 그 사진이나 이름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진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북한에서는 국민의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그 사람이 죽어도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이젠 강제 이혼당해서 소식을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일단은 편지도 안 되고 모든 외부하고의 거래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도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그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인을 해야지 더 북한에 자극이 되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막 뭐라 하는 것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두려워하고 겁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원래 자기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늘 항상 오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니까 너라도 어머니 꼭 잘 모시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가 만약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오빠한테 어떤 이야기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활동하고 오빠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통곡을 했던데 적도 너무 많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빠가 꼭 정말 살아있었으면 제발 살아있어서 우리 만날 때까지 살아만 있어주면 참 너무도 고마울 것 같고 오빠 너무 사랑해. 저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한별 씨를 위해서 지금 작은아마 저희가 뭐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예.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은하 씨가 잠깐 가지고 있고 열어보시죠. 네, 저희가 그 이한별 씨의 오빠의 예전 사진을 가지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예측해서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 이름은 이세일이고 1977년 9월 10일생입니다. 혹시라도 북한에 계신 분들이거나 또 북한에서 있었다가 중국에 와서라도 저희 오빠 이세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탈북민들을 구출했을 때 그 여성들이 저에게 정말 연락 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그 여성들을 무사히 구출했을 때 그 여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또 저에게 연락할 때 보면 제가 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정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북한판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영어 시험 보면 항상 1, 2등 갔던 것 같아요. 세명 본시험 치러 왔는데 저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쳤는데. 북한 내부에는 모든 문제집은 다 풀었어요.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다 외워야 돼요. 집중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전 못해도 부모가 돈이 있어서 미로만 준다면 저는 뭐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택 받았어요. 단독주택. 저희는 담임쌤을
A